자, 토트넘이 로마와의 이 무버지 더비. 네. 무버지 더비를 마지막으로 프리시즌 일정을 이제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프리시즌 역시 주요 일정은 한국에서의 일정이었죠. 한국에서 저 팀 K리그와의 경기 그리고 세비야와의 거의 실전과 다름없는 경기. 재밌었어, 근데. 네, 근데 세비야전은 결국 토트넘이 이제 내용적으로 좀 밀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원했던 건 압박을 이렇게 강하게 받는 동안에도 토트넘이 얼마나 지공과 후방 빌드업을 잘할 수 있는가. 아, 그렇죠. 이걸 좀 테스트해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경기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좋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프리시즌 경기들에서 랑글레도 보았고 페리시치도 보았고 우리가 또 영상을 통해서 페리시치 역시 이게 왼쪽 윙백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도 칭찬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번 프리시즌 동안에는 이적생도 평가해보고 또 콘테 감독이 새 시즌을 앞두고 어떤 점들을 이제 점검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로마전에 뭐 기존과 마찬가지로 3백이 나왔고 맞아요. 이제 3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두 명의 미드필더 자리는 비수마랑 호이베르가 네. 또 선발 출전했어요. 일단 큰 틀에서 먼저 봐야 되는 건 콘테 감독이 이번 프리시즌 동안에 3-5-2 전술의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시즌에도 계속 구상은 3-4-2-1 뭐 3-4-3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저는 3-4-3이라고 하기에는 케인 옆에 있는 좌우 공격수가 전형적인 인포워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보태자면 네. 저는 그 로마전 나왔었던 이 선수들이 거의 사실상 이제 주전 조합이 될 그렇게 될 거라고 수 있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벤 데이비스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손흥민, 쿠루셉스키, 케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3-4-2-1로 볼 수도 있고 3-4-1-2로 볼 수도 있다고 그렇게도 봅니다. 볼 수 저는 있죠. 왜냐면 케인 선수가 내려오는 빈도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케인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는 문제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3-4-2-1 그리고 이 두 명의 선수들이 비수마 호이베르가 볼을 잡았을 때 중앙에서 볼을 잡기 위한 움직임도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케인보다는 일단 기본 위치 대형은 2-1 그러니까 공미 두 명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3-4-2-1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자, 근데 이 시스템 지난 시즌에도 똑같은 포메이션이었죠. 기존처럼 3-2 형태에서의 빌드업을 지속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기존과 똑같았던 점은 좌우 스토퍼의 전진이에요. 아, 그렇죠. 이제 벤 데이비스도 굉장히 많은 전진성을 보여줬었고. 맞아요. 근데 딱 하나 다빈손 산체스가 이제 왼쪽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전진을 많이 하진 않았고 왼발 센터백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는 역시 로메로 쪽에서의 오른쪽이 마치 풀백처럼의 전진이 많았다. 워낙에 이 선수가 적극성 높은 선수니까. 로메로가 근데 올라와서 되게 잘해요. 볼 간수, 운반, 전개 다 잘하니까 제가 볼 때 다음 시즌도 로메로는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바쁜 시즌을 보낼 것으로 일단 예상이 좀 되고요. 네. 그리고 왼쪽은 이제 다빈손이 선발이긴 했었지만 프리시즌 동안에 이제 벤 데이비스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벤 데이비스도 로메로 못지않게 전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또 랑글레가 나왔던 상황에서 보면은 랑글레 역시도 전진, 볼 운반, 패스에 있어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할 점이 지난 시즌은 스위퍼에 있는 다이어가 사실 아래쪽에 고정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평소보다는 다이어가 좀 더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역할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래서 다이어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격적으로 봤을 때 다이어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전형을 보시면 비수마 호이베르의 다이어까지 약간 3미들처럼 볼 수 있어요. 아, 3미들처럼. 네, 이러면은 센터백 후방에 2명 그리고 다이어가 올라가면서 3미들과 같은 형태를 낳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볼을 줄 수 있는 경로가 더 많아지죠. 왜냐면 다이어가 또 센터백만 본 건 아니었으니까. 네. 과거를 다 포함했을 때.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맷도어티가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주는 삼선의 역할을 도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수마나 호이베르 혹은 뭐 경기 로마전의 선발은 아니었지만 벤탄쿠르나 스킥 같은 자원들이 좀 더 전진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다이어의 전진은 콘테 감독이 중원의 숫자를 늘려서 중원, 삼선 쪽에서의 볼 간수나 역량을 조금 더 키우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왜냐면 중앙의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투미드만으로 봤을 때 이 비수마나 호이베르 라인이 앞쪽을 보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여기 숫자가 많아지면 적어도 많은 인원을 바탕으로 삼선의 선수들이 좀 더 전방으로 돌아서는 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보하고자 역시 이러한 의도를 좀 가진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수비적인 이유에서는 결국 다이어는 냉정하게 봤을 때 전문 포지션은 사실 센터백이 아니고 수비형 미드필더. 맞아요. 물론 여기서 나왔을 때 평가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선수는 전문 포지션으로 따졌을 때는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니까 원래 삼선 출신이니까. 네, 이쪽으로 올라가서 좀 더 자신이 뭔가 익숙해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좀 더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좀 주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토트넘이 이게 보면은 수비 시에는 5-2-3 같은 전형으로 맞아요. 포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압박할 때나 이런 때도 포메이션상의 변화가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때 보면은 이제 풀리면은 5-2-3이죠. 압박을 하다가 압박이 풀리면 바로 5-2-3. 그리고 조금 더 내려서야 하는 경기는 당연히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 아니면 히샬리송도 내려와서 5-4-1의 구도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포메이션상의 구성은 좀 이렇게 됐다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저희가 뭐 공격 파트 그리고 수비 파트 그리고 뭐 이제 이적생 같은 선수들은 또 어땠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공격으로 좀 놓고 보면 로마전에는 오히려 로마가 박스 안으로 밀집해서 수비를 할 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지난 시즌 토트넘도 똑같았죠. 상대가
라인을 완전 쫙 내려가지고 플레이할 때 이거 뚫는데 좀 애 먹었었거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손흥민 케인에게도 집중 견제가 나오고 그 케인이 아무리 내려온다고 해도 상대가 안 따라 나오고 그쵸? 꿋꿋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럴 때 못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했습니다. 밀집 수비를 뚫는데 토트넘이 애를 먹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이제 큰 어떤 방향성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결국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 공격 작업의 측면에만 의존을 하니까 상대도 알고 있으니까 측면만 막으면 된다. 아니면 그냥 그거죠. 너 측면 열어줄 테니까 너네 거기만 가. 우리는 그냥 중앙을 단단하게 중앙 막을게. 밀집 할 거니까. 왜냐면 골을 넣으려면 측면에서만 맨들면 안 되거든요. 그쵸. 중앙으로 와야 돼요. 중앙에 박스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상대가 박스 쪽에 숫자가 안 밀리도록 그냥 박스만 무조건 막고 측면은 그냥 너네 알아서 해라라고 열어주면 슈팅 기회를 만들기가 힘들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중앙을 뚫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남은 토트넘의 이적 시장 과제 그리고 지금 스쿼드의 문제점. 토트넘은 과연 중앙을 뚫는데 넉넉한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비수마가 나왔지만 아직 비수마가 저는 아직 이게 적응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아직은 이적생이니까 벌써부터 브라이튼에서 나왔던 것처럼 100%를 다 보여주기는 힘들고. 아 그쵸. 아직 정규 시즌 돌입도 안 했으니까. 예, 근데 냉정하게 로마전에서의 비수마를 봤을 때는 아직 중앙에서 공격을 잘 풀어주진 못했습니다. 전진 패스를 비수마가 뿌려준다기보다는 중앙 후방 지역에서 볼을 좀 관리하는 느낌의 어떤 패스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왜 비수마 전진 패스 안 해라고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적응 여부를 우리가 좀 보일 필요는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삼선 쪽에서도 비수마가 이번에 나왔지만 일단 적응하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점에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아직 이쪽에서 패스를 잘 뿌려주는 미드필더도 없거니와 아까 얘기했던 박스 안에 밀집되는 수비를 뚫는 부분은 저는 3선보다는 2선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선에 있어서 공격 마무리 작업 윙백과 3선보다는 결국 2선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2선을 점검할 때 사실 손캐 쿨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아니 뭐 이 선수들은 지난 시즌에도 잘했고 네. 프리시즌 폼도 괜찮으니까. 맞아요. 이 세 명은 아직 역할 분담도 확실하고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될 점은 프리시즌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영입이 된 히샬리송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손캐쿨은 어차피 고정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저는 앞선에서의 로테이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로테이션 그리고 뭔가 기존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보여주지 못했었던 새로운 옵션은 저는 히샬리송한테 좀 많이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히샬리송은 어쨌든 준주전급. 그러니까 이거는 주전급에 거의 걸맞은 선수라고 봐도 맞아요. 무방해요. 3톱이라고 주전급이 3명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준주전급 선수까지 있어서 4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주전을 차지해야 되는데 히샬리송은 어쨌든 들인 이적료도 꽤 크기 때문에 팀에서도 거는 기대가 많았지만 이번 프리시즌 냉정하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일단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 일단 무득점이었고 네. 결국 이 팀이 지금 손캐는 너무 확고한 주전이니까 웬만하면 히샬리송이 오른쪽에서도 뭔가 스쿼드의 역할을 해주기를 좀 바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가 이제 문제였었고. 맞아요. 손캐는 너무 굳건하니까. 근데 히샬리송 선수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일단 팀이 필요로 하는 중앙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 연간에 다소 거리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뭔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비수마나 뭐 호이베르 쪽에서 3선에서 볼을 풀어놨을 때 그 볼을 잡아주고 손캐까지 볼을 넘겨줄 수 있는 연결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은 히샬리송이 잘 수행해줬다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왜냐면 히샬리송이 오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왼쪽보다 아쉬움이 크기 때문이죠. 오른쪽으로 나왔을 때 아무래도 조금 부진한 모습이 있었고 실제로 로마전에 왼쪽으로 위치를 바꾸니까 오히려 조금 모습이 살아났었어요. 왼쪽에선 좀 더 저돌적인 돌파로 나오고 또 왼쪽에서 상황에 따라서 최전방으로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거기서는 경합과 연계, 볼, 운반, 드리블까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또 최전방으로 올렸을 때도 히샬리송은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딱 하나 오게티는 오른쪽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의 플레이가 쉽게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팀은 어쨌든 스쿼드의 구성상 히샬리송이 오른쪽에서 조금 더 터지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어쩌면 히샬리송을 손캐 라인의 어떤 백업 그러니까 왼쪽과 톱을 쿨이 아니고 그쪽의 백업으로 앞으로는 좀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지금 다소 아쉽다고 느껴지는 오른쪽 자리 영입 있어야죠. 연결고리 자리. 연결고리 자리가 결국 톱과 미드필더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이 선의 영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선수를 추가로 영입할지가 남은 이적 시장 동안에 굉장히 궁금해지는 포인트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맞아요. 이적 시장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고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이제 랑글레가 어떤 모습을 했느냐인데 수비적으로. 일단 왼쪽 빌드업은 진짜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랑글레는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우리가 단점이라고 꼽았었던 것은 그런 박스 안에서 좀 그런 무리한 반칙이라든지 이제 다른 점이 많았잖아요. 근데 빌드업 하는 거 보면 또 곧잘 해. 맞아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는 라인이 올라가 있으니까 뒷공간에 대한 커버를 랑글레가 못한 게 단점이었는데 뒷공간이 토트넘은 바르셀로나와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좁아요. 네. 라인을 대체적으로는 내리기 때문에 내리고 플레이를 하니까. 랑글레가 그래서인지 뭔가 별다른 부담이 느껴진다거나 불안해 보인다거나 라기보다는 오히려 라인이 내려간 토트넘 수비하고 조금 시너지를 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수비했다는 거죠. 보면. 물론 아직 본 무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냉정한 평가가 어렵지만 프리시즌 동안에 보여준 모습은 일단 합격점을 받을 만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비가
아무래도 잔실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다빈손의 지분이 커 보이고 네. 리그에서는 이제 정예 멤버가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런 정예 멤버들 바탕으로 좀 조직력을 굳혀 나간다면 수비에서 보여줬던 잔실수는 그래도 본 시즌에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수비보다는 역시 공격과 중원의 플레이메이킹이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게 지금 토트넘의 의견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올 시즌 프리시즌을 좀 놓고 봤을 때 본 시즌 돌입하면 전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뭐 아스날도 지금 체계적으로 잘했죠. 준비가 잘 되고 있고 토트넘 역시도 저희가 이제 리뷰해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어서 챔피언스리그 경쟁권 그리고 뭐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경쟁도 저는 아주 볼만한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리시즌을 잘 보내고 있는 팀들이 많다는 거 그만큼 우리가 새 시즌 프리미어리그한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지 않나? 네. 좀 그런 프리시즌입니다.